안녕하세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포럼위원이자 만화평론가 서은영입니다. 오늘 타이베이 도서전을 기념하여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지칭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88만원 세대, IMF 키즈, 배틀로얄 세대, 3포 세대, M4 세대 등 다양하게 호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명들을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바로 직전 세대인 X세대는 서태지와 함께 문화적 세대에 해당하고, 지금 한국 사회의 주축이 된 50대들은 민주화 세대로서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의 중핵에서 물러남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밀레니얼 세대는 88만원, IMF, 포기, 무한 경쟁과 같은 경제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레니얼 세대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자기고백이라는 서사적 형식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문제를 포착하고 그들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를 준 웹툰 혼자를 기르는 법의 김정현 작가님을 모시고 웹툰을 통해 본 밀레니얼 세대 1인 가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작가님께서는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계셔서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도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만화 혼자를 기르는 법을 그린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정상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김정현 작가님께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시다가 웹툰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혼자를 기르는 법은 2015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2018년에 완결이 되었고, 2016년에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세대나 젠더 등의 문제를 포착해 동시대성을 획득하면서 한국의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위로를 준 작품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작품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들을 던졌던 웹툰이었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웹툰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키워드를 3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혼자를 기르는 법은 일단 대한민국 서울을 살아가는 20대 여성이시다가 우연히 햄스터 한 마리를 기르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 또 일상의 불만족을 더듬어 보고 또 그녀가 경험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하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만화에 대해서 3가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 주거, 여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고려하셨던 주제 중에서 첫 번째로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작품에서 이시다나 이실이라는 자매 이름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이시다, 또 여동생의 이름이 이실이였는데요. 주인공의 아버지는 자식이 훗날 존경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디 무엇 무엇 이시다, 무엇 무엇 이시리 하는 존대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자 했었던 것이 결국 시다는 한국에서 수습, 조수를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시다바리의 시다로 불려지게 되었고, 또 시리는 우리가 아는 그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리와도 같이 콜센터의 텔레마케터로 근무를 하면서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한국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 시다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자 하고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는 의지도 상당히 강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서은영 선생님께서 밀레니얼 세대를 호명하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키워드들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해당 세대가 공유하는 가장 큰 정서는 불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공동체 기반의 가치보다는 어, 조금 더 스스로의 욕구 실현에 솔직하고 또 충실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불안정함의 정서와 또 높은 생활 부담이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데서 오는 특징 역시 두드러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부를 축적하지 못한 세대라고 평가되고도 있고, 또 당연히 이 세대의 소비 성향 또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한다는 욜로나 아니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 가격 대비 만족도를 말하는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좌절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을 해서 스스로의 노동 가치로 부를 축적해서 안정을 이룬다는 인과 자체가 좀 설득력을 잃은 세대여서 먼 미래에 있을 좀 불확실한 보상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현재 나한테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세대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또 보여주는 캐릭터가 이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리는 작품 속에서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콜센터는 한국의 노동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끊임없이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요. 몇 년 전에는 이 콜센터의 그 노동에 대한 문제로 우리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작품 속의 이시리는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머물게 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노동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께서는 밀레니얼 세대가 겪고 있는 노동의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회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지닌 청년 실업과 또 비정규직 문제가 가져온 기회의 부족은 당연히 착취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의 노동과 관련한 키워드들 중에 저는 열정페이라는 말이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청년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열정으로 일하는 거를 요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장 내 수직적인 권력 또한 문제겠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난이라는 배경은 좀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정당한 수준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기가 좀 무척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속에서도 이 시다는 과도한 초과 근무, 그리고 이시리와 그녀의 동료들은 콜센터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과 언어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이를 싸워내기보단 어쩔 수 없이 견뎌내고 또 단념하는 인물들에 가까웠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한국 청년들에게는 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시다가 그 중장비보다 오늘 하루도 오래 일했다라는 그 문구가 상당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네, 한때 우리 사회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도 유행했었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상당히 그 비판적으로 이제는 네,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그 노동 문제는 곧 주거 문제와 직결되기도 하는데요.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또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다는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고시원, 그 다음에는 월세방에 자리를 잡게 되죠. 사실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기도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시다와 같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겪는 주거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은 또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용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주거에 있어서 당연히 높은 주거 비용이
직접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월세와 더불어서 좀 큰 금액의 보증금을 좀 앞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러한 높은 수준의 허들이 좀 청년들의 독립 시기를 늦추거나 아니면 부모 세대에게 서포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면서 윗세대들은 자녀의 삶에 어, 여전히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개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장을 마련하는 일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지연이 되고 또 어려워지는 일은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 유지에 기여하는 쪽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최근에 언택트한 상황에서 더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준생 기간이 길수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취준생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최근에는 29세까지 취준생 기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취준생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 이루어진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재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비정규직의 현실에 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불안정한 삶을 겪게 되고, 한마디로 불안정성의 일상화가 만연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거 문제에서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여성의 문제도 작가님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데, 새로운 이 여성의 문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도 작가님 책에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이시다와 이시리에게 분명히 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아버지는 여자가 말이야 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가부장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여성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에피소드도 상당히 와닿는데요. 작가님께서 이런 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른 키워드들과 더불어서 페미니즘 역시 이 만화를 주요하게 관통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만화 내에서는 장녀가 어머니에게 가지는 죄책감 같은 그런 가정 내에서의 여성 문제도 나왔었고, 또 치안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모순 같은 것들이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같은 한국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경험하는 한국이 전혀 다를 텐데, 뭐 이전에도 중요했고 또 앞으로도 중요할 테지만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경험을 발화하는 것이 무척이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 안에서 이시다가 겪게 되는 치안의 문제, 이것도 사실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당히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저는 이시다가 독립하려고 할 때 부모님 반대에 부딪혀야 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을 선언하는데 주변인으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상처와 불편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 네, 이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큰 자식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 기속시키려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를 기르는 법의 제목 그대로 그것의 실천 행위인 독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만화에서 독자분들이 가장 큰 공감을 주셨던 부분이 내가 나로 사는 게 왜 누군가에겐 상처일까요? 라는 대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장이 기대하는 딸들의 미래는 보통 자율적인 독립체의 모습보다는 돌봄 노동의 포지션에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딸이 집을 나간다는 건 성년의 시기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옵션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보통 혼인으로 인한 분가로만 고려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가부장은 또 그래야 작동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화 속 주인공과 저를 비롯해서 제가 아는 딸들의 독립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탈출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말씀에서 그 옵션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사실 저도 겪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자 집안에서 반대가 상당했던, 예, 그 과거 경험과 비추어서 봤을 때 같은 여성으로서 또 딸로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봄 노동의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이외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는 그 분위기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 가운데서 K장녀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한국의 가부장제 하에서의 딸들에게 돌봄 노동이 강요되고 있는 문화적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딸들의 사회적 진출이 저해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심지어 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역할의 강요도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가사 노동의 가치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좀 폄하되었기도 하고, 또 똑같이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가사와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지는 것도, 어,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 비난이나 죄책감 또한 여성이 지는 경우가 항상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회 진출과 또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여성은 돌봄, 모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음식이 대표적인데요. 음식을 다룬 웹툰을 봐도 남성이 요리하는 웹툰은 자신의 어떤 힐링이나 자기 자신의 건강, 뭐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성이 요리하는 웹툰은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 돌봄을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음, 작가님께서는 네, 혹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생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더군다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남성이 요리에 능통하면 뭐 요생남, 그러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성, 아니면 뭐 셰프랄지 이제 과한 칭찬을 좀 쉽게 획득을 하는 반면에 여성이 요리를 잘하면 뭐 가정적이고 좋은 배우자감, 또 좋은 엄마로 불려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상 영역보다는 더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이미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 셰프들을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와 또는 뭐 포근한 할머니의 그러니까 그런 가정 내 위치로 포지셔닝 한다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더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시다는 애완 햄스터 윤바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다가 윤바리를 돌보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마 햄스터의 이름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주인공인 이시다는 자신 앞에서만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질 그 허무하고도 짧은 햄스터의 생이 아쉬워서 이제 거대한
필모그래피를 가진 대배우 주윤발의 이름을 따서 쥐윤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런 엄청난 이름을 갖게 된 햄스터 쥐윤발은 이시다라는 인물이 자신의 실존을 더듬어 가는 것에도 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햄스터는 개나 고양이에 비해서 정서적 교감이 떨어져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바로 캐치하기가 어렵고 또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이 아닌 사육장 안에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독립동물인데 이시다는 자신이 가진 주거 환경에 대한 그 열망을 이 햄스터 쥐운발의 사육 환경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시다에게는 그녀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였던 것처럼 결국 햄스터 윤발이에겐 사육 환경을 가꾸는 이시다가 곧 주어진 시스템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발이라는 이름, 그 햄스터의 지자를 따서 지윤발이라고 지으신 거죠? 네. 네네. 네, 상당히 작가님이 이제 그 이시다에서부터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 풍자라든지 언어 유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 작품도 그렇지만 최근 일상툰 경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툰을 선보인 지 20년 정도 됐는데 초기 일상툰의 그 소소한 일상이나 이성애적인 그 연애와 사랑,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고 여기에서부터 공감을 얻었던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일상툰은 이러한 서사 플러스 청년 문제, 여성 문제, 키어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최근의 일상툰의 경향이 어떻다고 보여지시나요? 제 기억에도 일기나 아니면 생활기 형태의 일상툰 자체가 확실한 장르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웹툰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2000년대 초의 마린블루스나 아니면 마주 앤 세디 등으로 대표되는 이성애 커플의 일상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단위의 만화들이었던 것 같고 이러한 일상물들이 오늘날까지도 좀 꾸준하게 인기를 계속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도 웹툰을 포함한 주류 미디어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말씀 주셨다시피 일상툰에서는 좀 더 다양한 채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를 기르는 법을 작업을 했을 때도 혼자라는 상태 자체가 뭐 결핍의 원인이라거나 아니면 미결의 상태를 읽히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유자녀 이성의 기혼 커플이 인생의 꼴이나 아니면 뭐 해피엔딩으로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외에 보다 다양한 삶의 단위와 공동체의 모양들을 끊임없이 노출시켜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 일상툰 가운데서 그 여성들, 끼리 서로 연대하는 그런 일상툰들도 많이 생겨난 것도, 네, 기억에 납니다. 네. 그렇다면, 네,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의미에서 한국의 그 최근의 웹툰들이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혼자를 기르는 법의 김정현 작가님과 함께 현재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특징을 노동과 그다음에 주거, 여성으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이 작품에서 이시다가 우주라는 큰 세계 안에서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발화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저도 상당히 많은 공감과 힘을 얻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존재의 증명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맞서려고 하는 그 여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것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최근에 또 자주 등장하는 Love Yourself라는 그 문구가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작가님께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웹툰이 대만에서도 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저의 책, 혼자를 기르는 법은 한국관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만 역시 세대, 페미니즘, 그리고 특히나 주거 문제에 대해서 좀 비슷한 갈등과 고민들을 공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대만의 밀레니얼 세대의 삶은 어떨지, 또 함께 교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빠른 시일 내 대만 독자님들을 직접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작가님께서 대만의 독자들을 하루속히 빨리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김정현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예, 부디, 건강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